자, 85쪽에 17번에서 19번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은 순자의 철학에 관련한 지문인데요. 순자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박스 안에 있는 맹자가 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라는 것들을 보기 안에 있는 개념까지 하나의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요게 이제 B형에는 순자의 얘기만 쭉 이렇게 적혀 있지만 A형에는 순자와 대립되는 맹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은 순자의 제작격인 한비자 까지 세 명의 사상을 담고 있는 지문이 있는데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공통으로 출제를 해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지문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지문이 되겠어요. 자, 일단 첫 지문이니까 문제 먼저 보고 잡아가는 과정을 해봅시다. 17번 보시게 되면 이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시고, 적절이죠. 자, 이해니까 내용일치 문제고 선택지를 빠르게 스캔을 해보니까 왼쪽은 전부 순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보자마자 전부 순자와 관련한 지문이겠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왼쪽이 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옆에까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바로 옆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본성, 군자, 본성과 이성 사이의 갈등, 백성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 뭐 이렇게 잠깐 읽는다고 해서 지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지문 속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들이 본성이란 단어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자가 본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거기에 집중하면서 독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갔더니 윗글에 순자가 있고 보기에 맹자가 있습니다. 지금 18번 같은 경우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라는 게 아니고 윗글과 보기 둘 다가 답의 근거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도 아니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 어쨌든 답의 근거가 보기 안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읽고 바로 문제풀이를 시도하세요. 대부분 윗글과 보기 이렇게 나올 때는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할 땐 대부분 지문의 내용을 적용하는 거였지, 지문의 사례, 지문의 일부 이런 거였잖아. 근데 윗글과 보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 보기는요, 지문의 내용과는 대립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문 속에 없는 내용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패턴이면 답의 근거가 보기 안에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기 읽고 지문 읽기 전에 바로 풀어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보기를 읽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형 안에 이 보기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지문으로 출제할 수 있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하나만 가지고 내면 쉽다 그랬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내면 쉽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대조해야 돼.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주로 대립적인 것이 들어가지. 순자의 성악설과 대립되는 맹자의 성선설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같은 지문이다라고 생각하고 학습하세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보니까 맹자는 맹자의 동그라미 하시고, 인간이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선설, 뭔 뜻인지는 아시겠죠? 밑줄 그으시고요. 을 주장하였다. 그러더니 다섯째 줄로 가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인, 의, 예, 지의 덕을, 네 가지 덕을 실현하는 실마린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네 가지 단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괄호 안에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냥 밑줄만 탁탁탁탁 그으세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착한 본성들을 말하는 것이라 그 이해를 하시고, 자, 근데 사람들이 설쌤처럼 한 번씩 나쁜 짓을 하잖아.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시비지심 바로 밑에를 보시면은요, 태어나기는 착하게 태어났지만 근데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은 본성에 따른 것은 아니고 원래 선하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 두 줄 아래 오른쪽에 외부 환경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외부 환경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수양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사회가 금세 설선생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를 경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맹자는 성선설, 자, 이거 얘기하면서 사단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사실 문제풀이보다는 지문 내용 때문에 정리하는 건데, 악한 행동을 차단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니? 일단 얘들아, 철학자들의 목적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야? 세상을 좀 더 훌륭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지, 사람들을 좀 더 하진우처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안 하게 할 것인가 이거거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수양이라고. 교육과 수양. 교육하고 수양을 통해서 원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 수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문을 읽으실 때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원래 어땠다. 원래 선하다, 악하다. 요거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한 행동만을 하고 살아가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치중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문제풀이에 또 치중을 해보면 어쨌든 우린 지문을 읽지 않은 상태고 보기만을 봤더니 내려가서 이제 선택지를 바로 판단하시라 그랬죠. 1번, 2번 이렇게 보면 순자와 맹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순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예 모릅니다. 사탐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요 내용이 배경 지식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지문 속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게. 그러니까 읽고 판단합니다. 순자는 모르겠으니까 맹자만 가지고, 맹자는 1번 오른쪽에 본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교육과 수양을 강조하였죠. 2번 맹자는 외부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외부 환경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3번 맹자는, 순자는 내비두고 오른쪽,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주목했잖아요. 성악설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성선설이었죠. 4번 또 맹자는 본성에서 비롯된다. 뭐가? 도덕성이. 아까 그 본성 자체가 선하고 거기에서 인의 예지 같은 덕이 나온다라고 했죠. 맞았습니다. 그러면 5번 봤을 때 순자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순서를 뭐뭐뭐뭐로, 맹자는 인의 예지로 파악하였는데 인의 예지가 들어있긴 하지만 뭐가 틀렸니 지금? 순서를 언급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추측하실 필요조차 없죠. 보기만 보고도 5번은 무조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지문 읽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마무리는 해주셔야 돼요. 5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자, 그 다음에 19번 기억 예라고 나와 있네요. 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니까 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지문 독해로 가겠습니다. 자, 첫 문단 둘째 줄에 순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까 보기 박스 안에 맹자와 다르게 순자는요, 지문 속에 있는 순자는 둘째 줄 오른쪽을 가시면 예외적으로 대부분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철학자들이 대부분인데, 순자는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순자는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얘들아, 여기에 성자가 본성 성자고 본성 자체가 악하다 이 말인 거지. 태어날 때부터 설정은 같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문단 첫째 줄에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선천적인 거예요.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간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이유는 세 줄 아래를 보시게 되면 순자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을 했어요. 그냥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라는 건 먹고 자고 살아가는 생존 욕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먹이가 하나밖에 없어. 우리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먹을 건 한 덩어리밖에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에 주목하면 두 줄 아래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본성을 악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었네요. 3문단을 갑니다. 근데 말이야, 본성대로 악한 행위 말을 하지는 않거든. 착한 행동도 많이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라고 하더니 순자가 말해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우리의 마음은 작용을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셋째 줄에 나와 있는 성, 정, 려, 위의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성, 정, 려, 위,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갈 건데요. 자, 이 성자가 이거야. 이거 본성 성자니까 이 성은 뭐겠니? 순자의 말대로 하면 성이 악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악이야. 태어날 때는 악인데 정과 려의 단계를 거쳐서, 이건 뭐 크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 지문에서는 개념은 알아두시되 좀 이따 밑줄 그을 거예요. 마지막에 위라는 게 뭐냐면 행위를 말해요. 행위. 자, 아까 뭐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니? 원래 악한데 왜 착한 행위를 하느냐? 왜 착한 행위를 하느냐? 여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착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 실천적 의지를 말합니다. 태어날 때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지만 어쨌든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의지만 있다면 착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줄 한번 그어보면서 위치 체크 한번 해봅시다. 넷째 줄에 성, 얘는 바로 밑에 줄 오른쪽 끝에 생리적 본성이고, 그 옆에 따옴표 있는 정, 동그라미 하시고, 얘는 외부 사물들과 만나서 생기는 감정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려는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 선택하는 사고작용이다. 자, 우리 모두가 지금 굶고 있었어. 우리 모두는 악해. 근데 정의 단계에서 감정이거든. 감정. 사과를 봤어. 외부 사물과 만나는 감정.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굶은 상태야. 사과라는 사물을 딱 만나고 어떤 감정이 생겨? 먹고 싶다. 아름답다는 아닐 거 아니냐. 먹고 싶다. 감정이 생겼어. 근데 우리 반의 사람들이 다 굶어. 지금 다 굶고 있잖아. 그래서 저걸 나 혼자 처묵처묵 할 것인가, 아니면 힘없고 약한 하준호에게 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 그런 마음을 선택했어. 그래서 니네가 와, 이거 우리 힘없고 약한 하준호 쌤한테 드려야 되겠다 라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그걸 실천에 못 옮기거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내려가 보시면 선택하는 사고작용이 려였고, 마지막 위에 동그라미 하시고, 선택이 끝난 후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의지적 실천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가 왜 졸린지 아나? 맨날? 물론 내 감미로운 목소리 때문이겠지만 펜을 들게 고객님, 써. 펜으로 딴짓이라도 해. 허벅지라도 찔러. 쓰기 싫으면. 그래야 잠이 깰 거 아니냐. 아침부터 공부를 하려고 왔으면 힘내. 응? 자, 봅시다. 이제 성경려위인데 한참 이것 때문에 이걸 혹시 순서 단계에 따라 진행하는 문제로 바꿔낼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간단하게 보세요. 원래 악한데 착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의지적 실천, 실천적 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게 핵이었어. 자, 그것만 딱 머릿속에 남기시고 그래서 그 밑에 문단으로 가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셋째 줄 오른쪽 사람들을 다투지 않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 라고 하면서 순자가 또다시 뭐에 치중하기 시작했냐면 예라는 것에 치중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 이 예는요, 뭐를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위라는 것을 제도화한 거예요. 예가 뭐야? 예의, 예절, 규칙, 규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모두가 지켜야 할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그런 행동 규범 같은 걸 정해놓은 게 예예요. 그래서 지문의 핵심은 이 예를 통해서 통치를 하고
얘를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착한 행동을 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게 핵이거든. 자, 핵심 단어 성악설 위,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예 동그라미 하신 후 네 줄 아래 이러한 뒤에 밑줄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이 짐승 설정훈과 다른 점이다. 우리 인위적인 노력만이 설생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점이다 라고 하더니 순자는 건전한 의식과 실천적 행위를 제도화한 예로서 사람들의 감정을 순화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예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규제하려 했다. 공리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대부분 행복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쪽을 공리주의적 시각하고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변형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봐. 전통 철학,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을 결합할 수도 있겠네? 공리주의를 내놔가지고 서로 비교대조 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생각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는 개인적 욕구의 절제. 개인적 욕구는 성이겠죠. 악이겠지. 이걸 절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고르게 채우는 거. 나 혼자 욕망을 다 가지면 안 되니까. 내가 사과를 다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쪽씩이라도 나눠 먹어서 10명이 배부르지는 않겠네. 칼로리를 조금씩이라도 섭취해보자.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밑에 문단. 순자는 사람의 성품, 지능, 이기적 욕심 이런 건 군자든 소인이든 똑같다고 했어요. 군자는 이제 동양 철학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보는 평가받는 그 어떤 인격의 완성체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하진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군자, 하진우와 소인 누구겠어? 대답해봐. 그렇지. 설정훈이 하진우와 설정훈이 원래는 똑같아. 이거는 태어나는 때는 다 똑같아. 하지만 그걸 구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 뒷페이지 소인은 세모 때려. 소인은 본성이 하고자 하는 욕구를 그대로 따라가 버리지만 군자는 동그라미 하시고 소인의 세모 군자의 동그라미 군자는 교육과 수양을 통해 결론이 뭐가 나오냐 그 밑에 줄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 자 그거는 뭐에서 나오냐면 그 밑에 줄 오른쪽 의식적 노력이 있어야 돼. 결국 뭐가 필요하지? 한 글자로 대답해 보시면 위가 필요하네요. 위가. 자 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인과 군자로 구별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오른쪽 예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면 예에 의한 통치를 해주면 질서 있는 사회가 되고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의식적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결국 이 예를 가지고 교육, 수양 그 다음에 예를 통치의 수단 이런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로 지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 속의 핵심 단어는 위와 예가 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잡으시고 17번 선택지 이제 분석하시면은요. 1번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이라고 했잖아요. 후천적 그것이고 2번 군자가 되는데 신분적 제약 따위는 없다 그랬어.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의식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한 글자로 쓰면 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본성 이성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얘를 통해서 교육 수양하라 통치 수단으로 삼으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꿀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 다음 4번 백성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통치의 기본이다. 뜬금없는 소리죠 지금. 백성을 예로 가르치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5번이 정답이겠네요.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정답입니다. 자, 18번에는 5번이 확실했고요. 19번 기억, 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5번 보시죠. 인간의 본성에서 이기심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본성은 악하다고. 그건 고정이 되어 있어. 하지만 그 본성을 거스르고 착한 행위를 할 수 있게 위를 교육, 수양, 예를 가르치라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언급한 적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어버리십시오. 자, 첫 지문이 철학 지문이라서 조금 출제 가능성도 높고 해서 시간을 좀 썼고요. 뒤에 있는 쉬운 지문은 빨리 달립니다. 87쪽.
87쪽 20번에서 22번. 자, 이거는 지문이 크게는 둘째 줄에 패권 안정 이론. 따옴표 보이시죠? 패권 안정 이론하고 패권 안정 이론의 입장에 서서 설명을 하면서 내려가다 보면 3문단 셋째 줄 왼쪽에 세력 균형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 녀석하고 여기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 얘가 필요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 패권이 뭐야? 패권. 니네 말로 누가 짱이냐 이거야. 누군가가 권력을 꽉 잡아버렸다 이 말이 되거든. 국가 간 사이에서 지금 전 세계는 어느 나라가 패권을 지닌 국가죠? 불과 이제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이었지. 그지? 미국이 패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아무도 미국한테 깝치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경찰 국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게 되면 그러면 되려 나머지 나라들이 섣불리 덤벼들질 못하기 때문에 전쟁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론이에요. 학교에서도 압도적으로 힘이 센 놈한테 힘이 약한 애가 함부로 주먹질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빵을 날라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주 강하면 아예 다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패권 안정 이론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르죠. 일반적으로 힘이 다 똑같으면 힘이 이렇게 딱딱딱 다 똑같아서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게 아닌 정반대의 생각. 누군가가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패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고, 얘는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가 간을 말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해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가 유지될 것인가 라는 대립적 의견 두 개만 짚으시고 밑줄 몇 개만 그으시면 됩니다. 자, 첫 문단 둘째 줄에 패권 안정 이론 동그라미 해놓으신 거 바로 밑에 줄에 국가들 사이의 힘이 불균등히 핵이죠.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국제정치 체제가 안정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그 밑에 오른쪽이요.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가진 패권 국가가 존재할 때 국제정치 질서가 안정된다는 것. 그 밑에 문단 2문단 첫째 줄 패권 안정 이론은 패권 국가가 없거나 패권 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때 되려 정치 질서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누군가 패권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문단 마지막 줄. 이건 됐네요. 그 밑에 문단 3문단 첫째 줄 패권 안정 이론은 국가들 사이의 힘이 고르게 분포되어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국제정치 질서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세력 균형 이론 네모해 놓으셨죠? 이 녀석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력 균형 이론이 훨씬 더 상식적, 그 밑에 줄 훨씬 더 상식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요것과는 전혀 다른 이론이 그 문단 맨 마지막에 전혀 다른 이론이 바로 패권 안정 이론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 밑에 문단에 A의 홉스, B의 푸코 등장하죠. 이 사람들의 의견은 전부 다가 어느 쪽에 있는 거냐면 패권 안정 이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홉스, 푸코 이 철학자들이 이 내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 학자들이 이걸 주장한 게 아니라 이 학자의 의견도 여기와 일치한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사례를 듭니다. 자, 홉스가 뭐라고 하는지 넷째 줄. 홉스는 인간 사이에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패권 안정 이론하고 동일한 의견이죠. 자, 그 다음에 푸코는 힘의 차이가 클 경우 두 줄 아래 약자는 자신의 허약함을 미리 감지하고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굴복할 거기 때문에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문은 패권 안정 이론에 집중하고 있네요. 자, 맨 밑에 줄. 그런데 문제는 패권 국가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다. 자, 부연 설명을 합니다.
패권 국가가 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게 지속되지는 않죠. 니네 그 화무 11홍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 아이고, 이것들. 고객님들 책 좀 읽으실래요? 꽃이 무, 안 된다. 10일 동안 홍, 붉을 수는 없다는 거야. 가장 화려하고 훌륭한, 아무리 강하고 1등이고 뭐 한 것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얘기죠. 패권 국가도 결국에는 끝이 날 건데 힘을 잃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셋째 줄 오른쪽 끝에 그 이유는 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제, 기술 발전의 불균등성. 어떤 나라 갑자기 압도적인 기술을 개발해버려. 그럼 이제 패권을 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것 때문으로 인해 국력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이며 특히 기술 혁신 그리고 그것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일어나는 경제 불균등한 성장. 한마디로 경제 때문이네. 경제 불균등한 성장은 패권 국가가 교체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자,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가 너무나 빠르게 급성장했기 때문이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패권 안정 이론이 약간 깨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제 빠르게 풀어보자. 20번 틀린 것. 2번 냉전 시절 미국 소련의 대결로 힘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었다. 아이. 내가 안 읽은 선택지가 나왔네. 이런 거야. 냉전이라는 게 뭐지? 서로 미국하고 소련이 80년대 이때 막 미친 듯이 서로 대립하고 있던 그때거든. 왜 서로 대립할 수 있는가? 패권 안정 이론에 따르자면 어느 한 국가가 압도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불균형 상태가 아니고 균형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싸웠던 겁니다. 지문 속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1번 A, B, 홉스와 푸코의 견해로 적절한 것 1번입니다. A는 불평등한 관계가, B는 힘의 불균형한 상태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죠. 자, 22번. 이게 중요해. 이 문제는 잘 만들어낸 문제더라.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거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자, 잘 읽으면서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 바로바로 써봐. 최근 땡땡의 지역에 영유권을 놓고 A나라, B나라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땡땡의 지역의 유일 패권 국가인 A나라. 자, 그렇다면 요거는 힘의 무슨 상태지? 이거는 한마디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힘의 불균형 상태. 어떤 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했다는 건 불균형 상태가 되려 평화를 유지한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냥 A나라가 패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불균형 상태라고 쓰시고 근데 거기에 B나라가 말이야. 그 밑에 줄 보면 땡땡의 주변에서 석유 시출을 강행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했어. 얘는 뭐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지? 지들도 이제 군사력을 거기에 키워서 힘의 균형 상태. 이쪽이 힘의 균형 상태죠. 자, 그러니까 A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A나라는 힘의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텐데 B나라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B나라는 힘의 균형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 상태로 만들고자 지금 거기에다가 군사력을 투입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A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 A나라가 보기에 맨 마지막 줄에 주변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땡땡의 주변에 군사력을 집중했다 라고 말하는 건 또다시 불균형 상태로 만들려고 자기의 군사력을 더 붙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딱딱딱 연결하시고 나면 4번이 틀리게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세력 균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B나라의 해군력 강화 조치는 또다시 불균형 상태로 만들려는 거지 균형 상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렸네요. 내가 잘못 읽었네. 쏘리. B나라의 해군력 강화 조치는 처음에 있었던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원래 있었던 균형 상태를 불균형으로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네요. 얘를 갖다가 요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원래 이 상태였다. 그래서 틀린 거는 균형 상태를 그어버리면 돼. 불균형 상태로.
네가 인상 안 쓰고 있었으면 내가 이거 틀리게 설명하는지 몰랐을 뻔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자, 그 뒷짐은 하고 잠깐 쉴 겁니다. 아니네. 다 하고 쉬어야 되겠네. 지금 몇 분이나? 한참 남았다 아직. 자, 23번에서 24번 갈게요. 88초. 자, 이 지문 과학 지문으로 조금 어렵다. 게다가 지문 내용을 너무 번잡스럽게 적어놔가지고 더 어렵게 느껴져요. 깔끔하게 글을 좀 써주면 좋을 텐데 이게 좀 답답한 일이죠. 자, 지금 일단 바로 그어나가면서 설명 추가로 드릴게요. 첫째 줄 오른쪽 끝을 보시면 그냥 첫째 줄 다 그어도 좋다. 태양을 포함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대부분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니네 태양이 불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걔네들 왜 그렇게 막 불타고 있나? 근데 생각보다 질량은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물론 지구보다는 훨씬 무겁지만 왜 그러냐면 말이야. 현재로서는 수소 분자들이 막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기체 상태 비슷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 태양은.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고체는 이미 굳어진 상태라서 분자가 움직이지를 않는 상태잖아. 근데 기체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다니는 중이거든. 게다가 태양은 뜨겁지 않니? 온도가 높으면 더 활발하게 얘들이 빠른 속도로 돌아다닌다.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그러다가 얘네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다가 빡 부딪혀버리면 얘들이 펑 하고 결합되면서 뭔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곳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 분자와 수소 분자끼리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지구에선 그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지. 일어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구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구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뭐를 일으키고 있죠?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지금 원자로를 통해서 전기를 얻어 쓰고 뭐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첫째 줄에 핵융합 반응 소개한 거 밑줄 그으셨고, 셋째 줄에 융합하여 또 다른 원자를 만들어내면서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를 내뿜는 것이 핵융합 반응이다 라는 거 기초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문단 첫째 줄. 그렇다면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자, 한마디로 이 지문은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이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핵심은 요거. 자, 일단 개념 이해를 위해서 이 문단이 있는 건데 이 문단이 되게 깁니다. 이해 잘 하시면서 따라가 보세요. 자, 이거 거의 대부분 읽어야 되니까 밑줄들을 다 긋거나 하지는 마시고 눈으로 좀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수소 원자의 동위 원소 중 중성자가 하나인 수소 원자를 중수소 원자라고 하고, 두 개인 놈을 삼중수소 원자라고 하는데, 얘들끼리 융합하는 반응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수소 원자와 삼중수소 원자는 가만 놔두는데 그냥 저절로 융합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놈들끼리는 밀어내기 때문이지.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어내고 마이너스 밀어내고, 이런 밀어내는 힘과 결합력 이런 걸 바탕으로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놈이 다른 놈하고 저절로 그냥 결합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서로 밀어내버리기 때문이라고. 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요, 그 두 줄 아래 오른쪽에 이제 밑줄 그어보자. 이 문단 다섯째 줄 오른쪽에다 정전 기력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깨야만 융합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힘을 이겨내야만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만 2V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를 주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면 이 에너지는 중수소 원자가 1000km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는 것과 같은 힘의 크기, 어마어마한 힘을 줘야만 얘네들이 밀어내는 힘을 깨고 융합, 결합을 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밑줄 1000km 바로 밑에 밑줄. 그렇게 해서 핵융합이 일어나면
헬륨 이온과 중성자가 하나씩 생기며 반응 전후에 발생한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냥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물론 원자식으로 쓰면 엄청 복잡하고 힘들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개념만 수소랑 수소를 결합시켜. 얘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결합 안 한다 그랬지. 근데 태양 같은 곳에서는 빨리 돌아다니다가 부딪히니까 결합을 하는 거고 지구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밀어내는 힘 때문에 안 돼서 여기에다가 결합을 시키려면 막대한 에너지를 주입해 주게 되면 이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서로 밀어내려던 힘을 깨고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수소와 수소를 결합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건지만 잘 보세요. 헬륨 나오고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고. 요 놈을 결합하고 나면 헬륨이 남아. 그리고 두 개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라. 두 개가 만나서 헬륨이 하나가 됐는데 그만큼의 두 개가 하나가 됐으므로 사라진 하나만큼의 에너지가 배출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핵융합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그만큼 막대하게 나오는 거야. 요거에다가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전기를 만들고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문을 바탕으로 하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에너지가 발생했는데 이 에너지는 헬륨과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로 발생하며 이 운동 에너지를 나중에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걸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으려면 결국 핵융합 반응이 이거네. 핵융합 반응이 이거고 요걸 통해서 요렇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걸 얻으려면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요 녀석을 만들 수 있어야 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은 네 줄 아래 오른쪽 일단 이거 그냥 보자. 눈으로 잠깐 봐라. 얘 이해해야 되겠다. 이건 원자 구조의 중심에 있는 핵과 핵의 반응이라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핵과 핵이 융합되어야 하는 건데 근데 주변에 핵끼리 붙어야 되는데 핵의 주변에 전자가 막 둘러싸고 있거든. 이게 전자를 제거해야만 핵끼리 들러붙을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전자는 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얘들아 핵이 있고 핵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자는 전부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또 감싸고 있는 전자끼리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밀어내고 있는 중이니까 핵이 결합을 잘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전자를 제거해 버려야 돼. 전자를 제거한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다. 자, 그래서 전자 또는 전자 그룹이 없거나 매우 적은 플라즈마 상태. 핵을 둘러싼 전자를 제거해 버렸다.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보시고요. 자, 다섯째 줄. 여섯째 줄이네.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지구상에서는. 그래서 따라서 핵심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플라즈마부터 만들어야 핵융합 에너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러려면 자꾸 놓치네. 내가 밑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좀 읽어나가 볼게요. 따라서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플라즈마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바로 밑에 줄에 눈으로 잠깐 봐. 핵 속에는 양성자라는 것과 또 핵 외부에는 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은 또 그러니까 전자라는 놈하고 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어. 그림으로 그려야 되려나? 얘들아, 이 전자의 개수는 핵마다 다르기 때문에 쌤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핵도 사실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니래. 근데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 건데 얘 무슨 글자가 있네? 양. 얘는 플러스라고. 이 핵 안에는 플러스가 들어있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당연히 아주 긴밀하게 탁 달라붙어 있게 되지. 아까 근데 얘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을 제거해 버려야 되잖아. 이게 전자거든. 전자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들이 또 너무 강하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뗄 수 있는 힘이 또 필요한 거라고. 떼내야 되는 힘. 그래야 얘가 이제 될 수 있거든. 자, 그거를 이제 이해를 했다면은요.
이제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합을 깰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수소 원자의 양이온과 음전자가 양과 음이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이온화 과정이야. 아니 왜 문과 지문에다가 이런 걸 내가지고. 자, 일단 이온화 과정이 있어줘야 된다. 얘는 양과 전자, 양이온과 요 안에 있는 플러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얘를 먼저 분리시켜야 제거될 거고, 제거된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 이때 이온화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 에너지를 줘야 얘를 떼낼 수 있고, 떼낸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따 나올 건데, 이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를 긴 시간 동안 유지해줘야 얘를 꺼낼 수 있대. 너무 빨리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래요. 그것만 이제 핵만 딱 보시고 갑니다. 아, 이거 막 엄청 어렵네. 자, 그래서요, 지금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 걸 이온화 과정이라고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의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한다. 이온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먼저 플라즈마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나왔죠? 자, 왜냐하면 그 밑에 줄 보면 쉽게 중성 원자로 이루어진 기체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대요. 그래서 유지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용기를 마련하고, 요거를 유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구, 그릇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용기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진공 상태. 근데 진공인데 얘네들 가만두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자든 양이온이든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만히 딱 유지를 하려면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줘서 얘들이 고정되어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기력을 걸죠. 자력선. 어떤 특정한 용기를 가지고 얘를 유지해주면서 결국 뭐를 만들어내냐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글을 너무 어렵게 적어놨어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적어놔가지고 저도 지금 설명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오른쪽 위에 이런 원리와 방법을 활용한 핵융합 방식을 자기 핵융합이라고 한다. 결국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에 자력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 자체를 자기 핵융합 방식이라고 하네요. 아이, 네, 안 오고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들 때문에 칠판에 쓰기까지 해야 돼가지고 더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니네만 생각하면 이 짜잘실이 아니라도 돼. 니네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니네 때문에 이 새끼들아. 오지도 않고, 씨. 야, 니네 쌤 요약 정리한 거 3, 4, 5회 받으러 꼭 나한테 와. 어? 왜? 아, 니들한테 말한 거 아니야. 지금 촬영하시는 우리 선생님 움찔하셨다, 지금. 자, 23번. 내용으로 틀린 것, 이거 3번인데요. 수소기체가 중수소와 삼중수소 원자 여럿이 전자기력으로 결합되어 있다. 얘들아, 전자기력을 통해서 결국 결합을 시킨 게 뭐지? 수소 분자를 결합시킨 게 핵융합이라고. 근데 이게 수소 기체가 이미 전자기력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핵융합이 된 상태로 수소가 존재한다고? 애시당초 말이 안 되고요. 이거를 하고자 하는 게 이 단계라고, 전체. 그래서 3번은 지금 틀려 있습니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건 또 어디에서 가능하냐면요. 3문단의 밑에서 한 5째 줄 정도. 전자가 전자기력으로 서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또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놓은 상태가, 그게 지금 3번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했지 전자기적으로 결합한 것도 아니야. 나중에 결합시킬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보시면 되겠고요. 24번. 보기 보고 3번에서 A에서 중수소, 삼중수소 원자가 안정된 중성기체 상태가 되면
핵융합 반응에 유리한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그게 아니고, 얘들아, 그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가 그 왼쪽 맨 밑에 문단 셋째 줄 보시면, 쉽게 중성 원자로 이루어진 기체 상태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기체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습니다. 문제도 좀 어렵죠. 꼼꼼하게 다시 읽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니네 힘들어해서 안 되겠다. 잠깐 끊자. 끊고 뒤에 쉬운 질문들 빨리 달릴게.